이제 126회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문제가 있죠. 이제 1, 2, 3, 4교시가 있고요. 2제 생각에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제가 든 생각은 4교시가 특히 어려웠다는 생각이에요. 나머지 교시는 이제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쭉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거다. 근데 이제 1교시가 약간 4교시와 더불어 1교시가 쉬운 문제는 쉽고 이제 10문제를 다 풀기 상당히 까다로운 교시가 1교시. 이제 10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근데 왜 어렵냐면 이제 첫 번째 문제가 OTDR은 알죠, 대부분 다. 근데 이제 데드존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이제 OTDR의 세부 화면이나 이런 화면을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용어들을 좀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라서 OTDR은 알지만 데드존이라는 게 좀 그러니까 절반 알고 절반 모르는. 그 다음에 2번에 지바스라는 게 나와요. 우리가 S바스는 시험 문제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S바스는 풀 수 있는데 지바스가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S바스는 위성 기반이지만 G바스는 그라운드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보강 시스템은 똑같아요. 위치 오차를 보정해주는 시스템은 맞는데 G바스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좀 헷갈릴 수 있었겠다라는. 근데 이제 G바스는 유추해서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는 시스템이냐면 공항이나 이런 데가 위치 정밀도가 좋아야 되는 데서는 G바스 같은 시스템을 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3번 상승 코사인 필터는 전혀 생소하죠. 이건 이제 디지털 필터 쪽에서 많이 쓰는 용어인데 레이즈도 코사인 필터라고 해서 이제 쓰는 용어인데 아마 이제 3번은 어려웠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FMS는 그냥 일반적인 문제죠. 뭐 FMS는 시설물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건축물 쪽 뭐 시설을 하다 보면 이제 그 건축물에 대한 시설 관리가 필요한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놓고 뭐 그 교체 시기라든지 아니면 뭐 그 시설물 관련된 어떤 물품이라든지 이런 게 들고 나가는 출이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시스템적으로 구축해 놓고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에 들어가는 이제 뱀스라는 것도 있죠. 뱀스. 이제 에너지 관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시설물 관리 시스템. 제가 이제 이거는 엔지니어링 할 때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였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시 인프라 스마트폴. 스마트폴이 사실은 작년, 이제 저번 시험에 나올 걸로 예측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고. 그래서 저번 시험에 스마트폴, 이제 서울시에서 스마트폴을 많이 지금 설치하고 있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오고. 그래서 제가 심화반에서 저번 시험 대비해서 강의를 했어요. 스마트폰에 대해서.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근데 이제 6번이 좀 어려웠어요. 6번은 국가정보통신서비스. 이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이거는 이제 정상윤 기술사님이 설명을, 그래서 지금 1번, 6번, FMRDS. 또 이것도 좀 처음 들어보는 용어죠. 이제 FM 라디오 방송에 데이터를 실어서 보내겠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많이 실지는 못하죠. 왜냐면 아날로그 통신이니까 아주 소량의 데이터를 실어서 같이 보내는 방식을 FMRDS 방송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렵죠. 뭐 잘 들어보지 못한 용어죠. 그러니까 이제 1번, 6번, 7번 정도가 어렵고, 그 다음에 WIPS는 쉽죠. IPS니까요. 보안 용어죠. 그 다음에 양자화, 뭐 쉽죠. 그 다음에 정보통신공사 시방서 중 안전관리사항. 이거는 제가 안전관리는 반드시 이제 시험에 나올 거라고 여러 해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감리의 역할 중에 안전관리가 하나의 그 업무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시방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 이거 시방서 중에 안전관리 사항은 뭐지? 그냥 안전관리 내용을 쓰면 되는 거예요. 시방서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메타버스는 계속 이슈가 됐던 거라 비교하라고 하니까 어려웠을 수 있는데 각각의 개념은 알고 있어서 풀 수 있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도스인데 DNS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DNS를 향한 디도스 공격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죠. 디도스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고 있으면 DNS가 마비되면 인터넷 자체를 마비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하죠, DNS. 그래서 어렵지 않고, NAT도 기본 문제죠. 이제 이거 NAT는 제가 나올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 번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시험 문제로 나올 거라고 제가 예상 문제에도 넣어놨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 세 문제 정도? 세 문제 정도가 어려웠을 수 있는데, 지바스가 헷갈렸으면 한 문제 정도를 더 이제 못 쓸 수 있는 건데, 하여튼 9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다. 공부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2교시 문제로 가면 이제 센서 네트워크의 라우팅 프로토콜,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에 설치되는 1억 원 미만의 CCTV 설비공사가 설계 및 설계하고 감리 대상인지 여부를 관련 법규에 따라 설명. 관련 법규는 어디에 있어요? 공사업법에 있겠죠, 공사업법. 이제 공사업법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쓰기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이제 계층적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아니면 평면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그 다음에 하나를 더 하면 이제 위치 기반의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풀기가 어려웠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는 이번은 만들어서라도 쓸 수 있는 거죠. 나 법규 모르는데 하고 안 쓰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도 쓰셔야 돼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있겠다라고 가정하고 쓰시면 돼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억 원 미만의 CCTV 설비공사가 설계 대상인지 감리 대상인지 잘 모르잖아요. 일단 감리는 아닐 것 같죠. 설계하는 대상이 될까? 내가 법규를 잘 몰라요. 그러면 하나 찍어야죠. 찍어서라도 쓰셔야 돼요. 예. 근데 대상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어렵지 않죠. UHD. 그 다음에 이제 4번도 제가 나올 거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대면이 활성화되고 있고, 비대면이라고 하면 뭐냐면, 비대면 여기는 영상이나 화상회의를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스마트 워크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제가 스마트 워크에 대한 비대면 시스템, 그러니까 영상이나 이거가 뭐하고 또 연관되냐면 보안 문제하고 연관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쓰는 게 여기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양자통신도 나올 거라고 계속 이야기 드렸던 거고, 그 다음에 IDS는 기본 문제죠. 그래서 1번이 어려웠을 수 있지만 1, 2번이 어려웠을 수 있죠. 근데 3, 4, 5, 6번을 푸는 데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충분히 네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3교시는 1번은 기본적인 문제죠. 공사 감리를 설명하고 부신공정 발생 시에 감리원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도 거의 기본 문제죠. 건축물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자격을 법률적 기술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거. NFT도 제가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거 디지털 소유 증명권이잖아요, 일종의. 디지털 소유 증명에 대해서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서술형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고요. 단답형으로 나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나오면 단답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표준 개발 절차가 나왔죠. 이제 정보통신 기술 표준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표준 개발 절차를 쓰기는 어려웠을 수 있지만 기술 표준의 필요성을 쓰는 것은 어렵지 않은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원 바코드인 QR코드에 대해 설명하고 문제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시오. QR코드는 알겠는데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쓰는 게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절반 알고 절반 모르는 문제가 4번하고 5번이고요. 그 다음에 OCF는 잘 모르시겠죠. OCF하고 원 M2M 플랫폼 기술을 비교 설명하라고 하니까 더 잘 모르겠죠. 그래서 6번 제끼고 한 문제를 더 제껴야 되는데 1, 2, 3, 4, 5 그러니까 4번하고 5번 중에 절반 아는 문제들만 있어서 그게 좀 헷갈릴 수는 있지만 네 문제를 쓰는 거는 어렵지 않은 교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4교시예요, 4교시. 4교시가 이제 약간 헷갈리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4교시가 스마트 그리드
그리드와 IoT에 대한 보안 위험 및 대응 방안. 그러면 스마트 그리드하고 IoT를 각각에 대해서 다 보안 위협하고 대응 방안을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 그리드는 결론적으로 IoT 시스템이 기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IoT를 적용한 스마트 그리드를 생각을 하시고 한 문제로 몰아쓰셔야 돼요, 이거는. 그러니까 IoT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라는 제목으로 해서에 대한 보안 위협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게 핵심이라고요. 각각을 설명하면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공동주택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상호 연동 및 호환성에 대해 기술하고 관련 표준 및 인증 방법에 대해, 이거는 왜 나온 문제 같아요? 작년에 월패드 해킹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기준인가 그 법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연관 문제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관심이 있었냐 없었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IP 다시 광 케이블 방식. 요즘 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죠, 대부분.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은 뭐예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CCTV예요. 이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그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고 녹화 영상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명. 아니 근데 다 디지털인데 녹화 영상 품질에 영향을 줘요? 디지털이? 그냥 디지털 풀어서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CITS는 시험에 나올 걸로 저번 회차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번 회차에 CITS가 단답형으로 나왔고 또 이번에 또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준비하신 분은 어렵지 않죠. 주파수 분배 및 이용 현황 및 향후 전망에 대하여 해외의 현황을 포함하여 기술하시오. 근데 난 잘 몰라. 해외 현황, 해외가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몰라. 미국은 어느 쪽으로 기울었어요, 많이? 셀룰라 VTS로 많이 기울었죠. 근데 그 정도만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거를 가지고 만들어서 써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정확히 모르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를 풀겠다고 마음 먹으면 써야 된다고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유무선 단말이 네트워크 접근 제어하고 통제 방안, 접근 제어하고 통제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요거를 물어보는 거라서 이게 이제 너무 오버럴한 문제라서 이거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제 요런 게 좀 많이 어려울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래서 5번은 풀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G 특화망은 나올 걸로 예상했어요, 이번에. 5G 특화망 문제 나온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심화반에서도 강의했고,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여서. 그래서 1번이 2번이 약간 어려울 수 있고, 그 다음에 5번이 어려울 수 있어서 4교시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제일 어려운 교시고, 1교시가 10문제를 다 풀기에는 약간 좀 버겁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나머지 교시는 좀 수월했어요. 근데 시험이라는 거는 다 어렵죠. 다 어렵죠. 시험은 아무리 문제가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 어려워요, 사실. 근데 이제 내가 어떤 문제들을 풀어야 되냐 이런 관점에서만 저는 설명을 드린 거지,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공부를 내가 꾸준히 해왔고 정상적으로 내가 쓸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이 정도 입장에서 본 거지, 제가 모든 사람의 그냥 공부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얘를 그 뒷장 넘겨보시면 분류를 해봤어요, 분류.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분포가 나왔냐면요, 엔지니어링 법 접지에서 몇 문제 나왔어요? 8문제 나왔어요. 감리, 그 다음에 법, 이런 쪽에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많이 나온 분야가 뭐냐면 홈 네트워크 쪽. 이제 이거는 제 분류예요. 제가 나누는 분류기 때문에 다른 학원이나 다른 분들이 나누는 분류 기준하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제 분류 기준으로 봤을 때 스마트폴,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나 메타버스, 저는 이거를 홈 네트워크 쪽으로 다 분류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센서 네트워크, 그 다음에 이제 화상회의, NFT, QR, OCF하고 원 M2M은 IoT 문제예요. IoT 문제라서 그렇게 분류한 거고요. 스마트 그리드, 그 다음에 CITS, 그래서 이쪽에서 9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많이 나온 분야가 뭐예요? TCP IP 쪽, WIPS, 그 다음에 공격, 보안 공격, 디도스 공격, NAT, 그 다음에 양자통신, IDS 또 나왔죠? 그 다음에 유무선 단말 접근 제어하고 통제 방안, 6문제. 사실 8문제, 6문제, 9문제면 몇 문제, 이거 몇 문제 나왔어요? 이쪽에서 23문제 나왔어요. 31문제 중에 23문제가 세 분야에서 나왔다고요. 편중됐죠, 대단히 시험 문제가 이번에. 그래서 제가 맨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제 이번에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기준이 언제부터 적용하겠다고 하면서 했냐면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겠다고 나온 출제 기준이 있어요. 정보통신기술사 출제 기준이. 거기에다 한번 넣어봤어요. 넣어봤더니 어떻게 나왔냐면 보세요. 거기 정보통신이론 20% 이내 낸다고 그랬죠. 근데 제가 거기 문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16.13% 나왔어요. 되죠? 그러니까 만족하는 거예요. 20% 이내에서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통신망 기술 20% 이내 22.58% 나왔어요. 뭐 이 정도는 봐주자고요. 이 정도는 봐주고, 시스템 요소 및 장비 및 장치 기술 20% 이내 내겠다고 했거든요. 35.48%. 이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10% 이상 차이 나는. 그러니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본인들이 내겠다고 만들어 놓은 출제 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설비 및 실무, 엔지니어링 설비 실무 해가지고 3.2%, 25% 이내니까 맞죠? 그 다음에 법규 및 기술 기준 15% 내겠다고 했는데 22.58% 나왔어요. 안 맞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는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거 자기들이 지금 한 출제 기준도 잘 지키지 않고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저는 제가 이제 이거를 제가 사실은 그동안 기출문제를 이번 출제 기준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번 새로 나온 출제 기준에 따라서 기존의 기출문제를 다 넣어봤어요. 다 넣어봤어요. 다 제가 그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다 넣어봤는데 안 맞아요. 근데 기존까지는 안 맞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새로 나온 출제 기준이니까 안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출제 기준만 한번 다시 넣어본 거예요. 넣어봤더니 역시나 안 맞더라. 그러니까 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시험 출제위원을 뽑아서 이 기술 기준, 이 출제 기준을 주고 여기에 맞추세요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내도록 냅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물론 수험생한테 어떤 게 유리하냐 그거는 몰라요. 수험생들이 뭐 출제 기준을 맞춰서 출제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내는 게 좋아요, 그거는 몰라요, 아무도. 그렇지만 이렇게 출제 기준을 내겠다고 해놨으면 거기에 맞춰서 내줘야죠. 제가 2, 3% 오버되고 뭐 이런 거는 인정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내다 보면. 하지만 10% 이상 차이 나는 거는 좀 심하죠. 그거는 안 맞췄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문제 출제는 그렇게 됐고,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126회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냐. 이제 그래서 거기 126회 출제 경향 쭉 넘겨서 보세요. 거기 가보시면 엔지니어링 법 접지, 제가 분류한 홈 네트워크 쪽, 그 다음에 TCP IP 쪽에 문제가 편중되어 있다는 게 드러나죠. 거기 그래프로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은 강세는 당연히 홈 네트워크 엔지니어링 법 접지 TCP IP 쪽이 강세죠.
그 다음에 1교시보다는 2, 3, 4교시가 아무래도 좀 풀기가 더 어렵고요. 전 분야에 골고루는 출제가 됐는데요. 왜냐하면 데이터 통신, 정보통신망만 빼놓고 다 나왔어요. 다. 전 분야에서 안 건드린, 거기 나와 있는 분야에서 다 나오긴 했는데 문제들이 너무 편중돼 있어요. 너무 편중돼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강세 분야가 계속 강세예요. 그거는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슈가 됐던 문제들이 대량 나왔어요. 다 나왔어요. 뭐냐면 안전관리. 우리 광주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아이파크요. 그거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 중요. 물론 그 이전에도 화재나 이런 화재 막 이천 물류창고 화재 나면서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계속 이야기가 됐었는데 이번에 또 거기에서 사람 죽고 하면서 안전관리가 이슈가 있을 거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고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죠. 안전관리는 시험 문제, 감리 쪽 시험 문제로 한 번은 나올 걸로 제가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야기를 드렸고, 그 다음에 홈 네트워크 보안 이슈는 월패드 해킹 문제가 있었죠. 작년 10월 정도에. 그래서 월패드 해킹 문제를 제가 강의도 했고, 이런 보안 이슈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술사들도 그때 TV 같은 데 많이 출연하셨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그래서 분명히 이슈가 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비대면 영상, 이제 스마트 워크 관련해서 영상회의는 제가 저저번에 강의도 했고, 영상회의, 그래서 이제 보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영상이나 화상회의를 하기 위한 시스템 구성, 그 다음에 보안 이슈, 보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린 2번이나 설명드렸어요. 그 전전에도 했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항상 비대면 뭐 회의나 이런 게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 드렸죠. 그 다음에 CITS도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CITS가 왜 이슈가 있었냐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웨이브라는 기술하고 CITS라는 두 가지 이동통신을 이용한 ITS 기술 두 가지가 지금 충돌하고 있고, 미국은 이동통신을 이용한 CITS 기술로 가려고 많이 작업이 됐었어요. 트럼프 때부터. 그러면서 그쪽에 주파수도 막 할당을 해주고 웨이브 주파수 대역을 완전 많이 줄이고 이러면서 웨이브 쪽 진영 사람들이 많이 지금 반발을 했고, 그래서 소송까지 걸려 있어요.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할지는 이제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서 그 이슈가 있은 다음에 웨이브하고 CITS 기술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 이렇게 논의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 가지 기술을 병행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서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 이슈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5G 특화망은 이슈가 있었죠. 왜냐하면 5G 특화망 만들어야 된다고 했었고, 올해 5G 특화망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가 나왔죠. 그래서 5G 특화망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심화만에서도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 나왔어요. 다. 나머지 뭐 NFT나 이런 거는 그냥 신기술 쪽으로 보고 그냥 준비를 하셨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출제 경향은 이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가만 보면 우리가 그 학원에서 소홀히 하는 분야 중에 하나가, 이제 저도 그런 면이 얼추 있어서 좀 반성은 되는데, 법 문제를 많이 좀 소홀히 제가 했던 게 아닌가, 이번 시험 문제를 보면서 그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법적인 것들을 강의하려면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나름대로 뭔가를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은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안 바꿨네. 126회 출제 경향 이렇게 돼야 되는데 125회 출제 경향으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123회 출제 경향에 따른 공부 방향, 126회 출제 경향에 따른 공부 방향. 공부 방향은 다 비슷해요. 그렇게 이제 하여튼 제가 안 바꿨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 3년간 이제 그 뒷장 보시면 최근 3년간에 어떻게 나왔냐가 거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분야는 뭐냐면 역시나 홈 네트워크 쪽이 제일 많이 나왔고요. 엔지니어링 법 접지가 그 다음에 항상 따라오죠. 지금 현재 그냥 그 다음에 TCP IP 쪽.
그 다음에 이동통신 쪽, 무선공학 쪽. 사실 이 네 분야만 공부하면 5분야죠. 5개 분야. 3분의 2는 나와요,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이 분야만 공부하면은 그러면 다 되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왜냐면 광통신이나 영상통신, 위성통신, 아니면 통신이론 이런 쪽이 이것들을 이해하기 위한 기반이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다 전 분야를 골고루 공부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험 기간에 이제 시험을 내가 한 달 앞뒀다. 이런 때 집중적으로 공부해야 될 분야는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5개만 공부해서는 절대 합격할 수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5개 분야가 주요하게 더 심도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분야는 맞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내용이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2교시 시험 문제로 가겠습니다. 제가 13교시는 정상준 교수사님이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 2교시 좀 하다가 잠깐 쉬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이제 거기 2교시 시험 문제를 보시면 제가 페이지를 깜빡 빠뜨리고 안 넣었어요. 이제 페이지로 했으면 좋은데. 근데 이제 6문제가 있는데 센서 네트워크, CCTV 공사, 설계 감리 대상 여부인지 여부, 그 다음에 UHD TV, 비대면 화상회의, 양자통신, IDS 이런 류의 시험 문제죠. 그래서 이제 무선 센서 네트워크는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 무선 센서 네트워크라는 거는 뭐예요? 센서들이 대량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센서들이 대량으로 이제 센서들이 대량으로 이런 식으로 깔려 있는데, 얘네들 간의 네트워크는 그냥 애드홍 네트워크죠. 얘네들 간에 연결되는 거는 애드홍 네트워크인데요. 얘네들을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싱크노드라는 게 있어요. 센서 네트워크에는. 그러니까 일종의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지국에 여기 단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된 네트워크가 이제 무선 센스 네트워크인데, 여기에서 쓰는 라우팅 프로토콜을 설명해봐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거기 나와 있는 게 평면 기반 라우팅이 있고요. 평면 기반 라우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여기 싱크노드가 있잖아요. 여기 센서들은 이거 다 센서예요, 센서. 센서들이 있는데 이 센서들은 뭔가를 센싱을 하고 있겠죠. 환경정보나 뭔가를 센싱하고 있는 센서들일 거 아니에요. 온도나 습도나 아니면 먼지나 뭐 이런 것들을 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싱크노드가 필요할 때마다, 그 정보가 필요할 때마다, 야, 너 데이터 좀 보내. 얘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얘한테 이렇게 보냈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면 얘가 얘한테 보내줘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내겠어요? 얘한테 어떻게 보내지? 중간에 거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다 보내는 거예요. 다 보내잖아요. 그러면 얘네가 다 받아서 또 얘한테 또 보내잖아요. 이 3개가 보냈다고 치자고. 그러면 얘는 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보세요. 3개로부터 원래 얘 데이터인데 3개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먼저 오는 애를 받겠죠. 근데 2번째 받아보니까 똑같은 놈이야. 아이씨, 똑같은 놈이나 하고 없애겠죠. 3번째 오니까 또 똑같은 놈이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서. 경쟁 기반이에요, 경쟁 기반. 그러니까 맨 먼저 오는 놈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딱 받잖아요. 얘한테 받으면 1번한테 받았어요. 그러면 1번한테 받은 거를, 나는 1번한테 받았다는 거를 저장해놔요. 그래서 센싱 정보를 보낼 때 얘한테 보내는 거예요, 얘한테 보내면 얘는
여기에서 받았을 때, 나는 얘한테 받았지. 이거를 얘도 저장을 해놔요. 그래서 이렇게 얘한테 전달해주면 얘는 받은 거를 싱크노드에 전달해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그러니까 전체 센서 노드들이 있는데 그거를 멀티옵으로 그냥 연결해주는 기법이에요. 평면 기반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이런 그냥 아주 단순한 라우팅이죠. 모든 노드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라우팅을 해주는 기법이 평면 기반 라우팅이고요. 이제 두 번째로 계층 기반의 라우팅이 있는데, 계층 기반은 어떻게 하냐면, 야, 이렇게 하니까 센서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클러스터로 나눠요. 그러니까 분할을 한다고요. 분할. 센서 노드들이 있는 데를 분할을 한 다음에 여기에 대표적인 애를 하나를 세워요. 이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센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무조건 이 센서들은 얘하고만 통신하는 거예요. 얘하고만 통신하고, 이 애들끼리는 평면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얘가 유리하겠죠. 아주 엄청나게 많이 깔려있는 대규모 시스템은 평면 기반 라우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위치 기반이라는 것도 있어요. 위치 기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얘네의 위치를 알고 얘네 위치들을 다 알아야 돼요. 센서들의 위치를. 그러면 센서들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위치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 GPS나 이런 칩들이 들어가야죠. 그러니까 얘는 잘 안 써요. 안 쓰는데, 왜냐하면 위치를 보고 얘가, 여기 있는 그러니까 여기 어느 위치에 있는 얘의 환경 정보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 전달을 해줄 때 위치를 보고, 얘는 여기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면 되겠다. 얘가 판단을 해서 얘한테 보내주면 얘도 위치를 보고 얘한테 보내면 되겠다. 이렇게 위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위치 기반은 GPS 칩이나 이런 센서들이 기본적으로 위치 측기를 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죠. 이제 그렇게 하여튼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라우팅 프로토콜을 크게 이제 평면 기반하고 많이 쓰는 거는 계층 기반 라우팅이 있고, 평면 기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 기반이고, 계층 기반은 예약 기반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면 기반에서는 충돌이 존재하고, 계층 기반에서는 충돌을 회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쭉 비교된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얘를 많이 쓰는 분야는 어디냐면, 지금은 다 이제 얘의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가 IoT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IoT하고는 약간 다르죠. 이런 데는 주로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 군대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센서만을 기반으로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에 건축물에 설치되는 1억 원 미만의 CCTV 설비 공사가 설계 및 감리 대상인지 여부.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 설비는 엄청나게 많죠. 근데 사용전 검사 대상은 세 가지가 있죠. 세 가지뿐이 없어요. 군외통신 선로 설비, 그 다음에 이동통신 선로 설비, 일동통신 군외 선로 설비, 그 다음에 방송 공동 수신 설비, 세 가지가 사용전 검사 대상이고, 나머지는 사용전 검사 법적인 제재가 없어요. 그냥 건축주가 이것도 우리 아파트나 아니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되니까 같이 이제 감리 범위에는 포함시키죠. 포함은 시키지만 법적으로 사용 전에 검사를 해야 되는 대상은, 법적인 대상은 세 가지뿐이 없다고요. 근데 이제 CCTV 설비가 대표적인 거죠. 요즘 공동주택에 CCTV 안 들어가는 데는 없잖아요. 근데 걔는 사용전 검사 대상은 아니에요. 감리는 하죠. 그거가 잘 설치됐는지 감리는 하지만 걔를 법적으로 국가의 사용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대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계 대상 공사 범위는 어떻게 되냐? 그 표에 있죠, 표.
설계 대상 그 표가 대상이 아니고요. 그 표에 있는 거는 제외하고 설계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경미한 공사는 제외하고, 경미한 공사라고 하면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에 설치되는 CCTV 설비 있죠. 1000제곱미터 이하에 설치되는 CCTV 설비 공사는 설계 대상 공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에 뭐가 있냐면 총 공사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공사. 그러니까 CCTV 설비 공사가 1억 원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대상 공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감리 대상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이에요. 정보통신공사업법 7조에 이게 있고요. 8조에 그 표를 제외한 공사가 또 감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1억 원 미만인 공사, 거기 있죠. 1억 원 미만인 공사는 감리 대상 공사가 아니에요. 1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리 대상 공사도 아니에요. 그래서 5번에 설계 및 감리 대상인지 여부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 시행령에는 제6조에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조 1항, 그 다음에 시행령에는 8조에 나와 있고, 그래서 감리 대상 공사나 설계 대상 공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에 구축되는 정보통신 설비의 품질 확보 방안. 근데 이제 6번은 그냥 써놓은 거예요. 예전에 시험 문제로 나왔던 거. 이제 그 다음에 UHD 방송 시스템에서 영상하고 오디오가 있죠. 크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 영상하고 오디오를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하나를 더한다면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죠, 데이터. 근데 이제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영상, 오디오, 소스 장비는 뭐예요? 우리가 어떤 소스를, 여기 데이터 소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상의 데이터 소스, 오디오에 대한 데이터 소스. 소스 장비로부터. 장비라고 하면은, 그러면 영상을 찍어서 걔를 데이터화 하려면 그냥 찍어서 걔를 압축을 해야죠, 압축해야죠. 그러면 UHD에 대한 압축, 오디오 압축, 영상 압축, 이런 거로부터 안테나까지. 그러니까 송신 체계를 그려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UHD는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UHD라고 부르는 건 4K를 이야기하는 건데, HD의 4배 커진, 2배씩 커지는 거죠. 가로 세로 2배씩 커지는 거라서 1920에 1980, 1080을 우리가 HD로 부르고 있고, 그거에 가로 세로 2배씩 커지는 거. 그래서 3840에 2160, 이거를 HD라고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는 그렇고, 오디오는 원래 5.1채널에서 22.2채널까지 확장되는 개념을 UHD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UHD 컨텐츠를 획득하려면 UHD 카메라가 있어야죠. 일단 찍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에 따른 고속 인터페이스도 있어야 되고, 저장도 해야 되잖아요. 걔를 찍어서. 그러니까 대용량 저장 장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상 압축은 어떻게 해요? H.265, HVC로 영상 압축을 하는 거고, 오디오는 MPEG-H 3D 오디오 압축을 한 다음에 다중화해서 전송 프로토콜로 전송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안테나로 전송한다는 거는 지상파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파로 하려면 채널 코딩 해야 되죠. BCH하고 LDPC 사용하잖아요. 그 채널 코딩 한 다음에 변조는 뭐 사용하고 있어요? OFDM 사용하고 있죠, UHD는. OFDM에 QPSK, 그 다음에 4096 콘까지. 그 다음에 송신 안테나도 몇 메가헤르츠 대역의 안테나를 사용해야 돼요? 700메가헤르츠 대역의 안테나 사용해야 되죠. UHD는 700메가헤르츠 대역에서 지금 서비스 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지금 거기 표에 대한 설명을 밑에 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UHD가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UHD에 대한 전국망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요?
2023년도까지 UHD에 대한 전국망 서비스를 계획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UHD, 여러분들은 지금 다 수도권에 살고 계시고, 뭐 지방에도, 내가 뭐, 광역시에 살고 있다, 광역시급에 살고 있다, 그러면 UHD 서비스가 다 되고 있어요. 광역시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UHD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지금 다 서비스가 되고 있다고 착각을 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 집은 나오니까. 근데 사실 아니에요. 시군 단위까지 가면 안 되고 있는 데가 더 많아요, 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인구가 광역시나 수도권에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뭐 한 7, 80% 된다고는 이제 되지만 사실 지상파 방송은 전 국민이 다 시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다는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국망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그게 2023년까지 계획되고 있다. 원래 2021년까지 했다가 한번 연기했어요. 왜냐하면 저조해가지고 잘 안 돼서 2023년까지로 연기했다고요. 그래서 거기 이제 전국망 확대 방안이나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비대면 시대에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영상이나 화상회의 시스템.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서 내가 일반 회사를 다니고 있고 대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하면 그 재택근무 해보셨죠? 재택근무할 때 회의를 해야 돼. 그러면 영상이나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크게 보면 그러면 그거를 하기 위한 거는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 일단 영상회의를 하기 위한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줌이 있잖아요, 줌이 일종의 플랫폼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프로그램만 쓰지만 사실은 줌을 만드는 회사에서 구축해놓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사용자는 단말기가 있어야 되고, 노트북이나 PC나 아니면은 내가 핸드폰이라도 있어야 내가 거기에 접속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 단말기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우리 핸드폰은 카메라가 달려있지만, 우리 일반 PC에는 카메라가 없는 PC들도 많아요. 노트북은 카메라가 다 제공되죠, 대부분. 근데 일반 PC들은 카메라가 없기 때문에 카메라를 USB, 하나 사서 카메라를 USB로 꼽든지, 오디오, 그러면 마이크도 있어야 되죠. 회의를 하는데 나는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화상 카메라 및 마이크,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접속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보안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회의, 근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영상회의 플랫폼이죠. 그래서 영상회의 플랫폼 제공 방안은 크게 구축형이 있고요, 서비스형이 있어요. 뭐냐? 구축형은 우리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플랫폼을 제공해서, 그러니까 삼성 같은 회사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큰 유수의 기업들은 자기 자체적으로 플랫폼을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거기 서비스형이 있는데, 서비스형은 뭐냐면 줌 같은 거.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줌은. 그러니까 우리가 줌에 접속을 하면 그게 어디 있겠어요? 클라우드에서 플랫폼을 제공하겠죠. 그러면 거기에 접속을 해서 여러분들은 줌을 공짜로 사용하지만 2명 이상인가? 2명 이상에 30분 이상 하면 월 만 얼마씩 내야 돼요. 서비스 이용료를. 이제 어디에서 많이 그런 거는 하냐면 학원 같은 데서. 요즘 학원에서도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하잖아요. 학원 같은 데서 애들. 그때 애들은 막 서너 명씩 접속을 해서 이용을 하고, 대부분 수업이 30분에 안 끝나잖아요. 한 몇 시간씩, 한 두세 시간씩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 그 사용료를 그 학원에서는 한 달에 만 얼마씩인가 내요. 우리는 그냥 줌 깔아서 사용하면 되지만 실제 그 줌 개설자는 얼마씩 내야 된다고요. 이제 그렇게 서비스형이 있어요. 서비스형. 구축형,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 회사가 구축을 해서 우리가 다 플랫폼 개발을 해서 구축해서 사용하는 구축형이 있고, 서비스형, 돈 내고 그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형이 있다. 그래서 영상회의 환경의 보안 위협은 여기 시스템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그랬는데 환경 구성 요소하고 플랫폼 제공 방안으로 시스템 구성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상회의 환경의 보안 위협은 물리적, 위적, 기술적인 위협이 세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물리적인 위협은 뭐 회의 내용이나 이런 게 유출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가 켜져 있기 때문에 사생활 노출 위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적 위협은
뭐 보안 환경 설정을 하지 않았다든지 내가 뭔가 실수했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그게 이제 인터넷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인터넷 라인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 정보라든지 나의 영상이라든지 이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누가 탈취할 수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암호화되어 있지 않으면 탈취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영상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다 취약점이 있죠.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등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영상회의 보안 방법은 영상회의를 개설하는 사람이 지켜야 될 보안 수칙이 있고, 그 다음에 참여자가 지켜야 될 보안 수칙이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형이 아니라 구축형이다 그러면 구축에서 그거를 관리하는 그 플랫폼 관리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관리자가 지켜야 될 보안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보안 대응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5번으로 가겠습니다. 문제 5번은 양자통신이죠. 양자통신은 기본 문제예요. 왜냐하면 계속 양자통신도 두세 번 시험에 이전에 나왔고, 양자통신에 대해서 이슈가 있었고, 계속 나올 걸로 예측되던 문제였고, 제가 예상 문제 100제에도 넣어놨고, 거의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기본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기본 문제가 아니라 나올 게 예측됐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문제고, 이제 특징은 양자는 뭐 분자, 원자, 광자 뭐 이런 류를 다 양자라고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양자통신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거는 빛의 최소 단위는 광자를 사용하는 거예요. 빛의 최소 단위. 그래서 양자통신은 양자 중첩, 불확정성, 복제 불가능성 뭐 이런 것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고요. 양자통신의 요소 기술을 보면 광원이 있어야 되죠. 우리가 지금 현재 기술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거는 뭐냐면 광원이에요. 광원. 빛의 최소 단위인 광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양자통신은 빛을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광자 하나씩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 정보를 신어서. 그래서 단일 광자 검출기라는 요소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난수 발생기, 양자 중계기, 양자 암호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추가적인 기술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렵지 않은 문제다. 그 다음에 이제 IDS하고 IPS도 기본 문제죠. 왜냐하면 네트워크 보안 문제잖아요. 네트워크 보안 장비를 이야기하는 거고, 네트워크 보안을 하기 위한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라우터 자체도 네트워크 보안 장비예요. 물론 걔의 주요한 임무는 경로 설정이지만 기본적인 보안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거기 라우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이 있죠. 그 다음에 IDS, IPS, VPN도 있어요. VPN 장비도 있죠. 이게 기본적인 네트워크 암호를 위한 장비잖아요. 그 다음에 UTM도 있고, 그 중에서 IDS하고 IPS를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IDS는 되게 미러형으로 설치가 돼요. 설치 형태를 보면. 미러는 뭐냐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패킷은 지나가지만 그거를 똑같이 복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거를 미러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인라인형이라고 하는 거는 네트워크 경로에 직접 설치되는 거예요. 그 장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비교된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교시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교시 문제에 제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최초에. 얘는 IoT하고 스마트 그리드를 따로 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IoT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로 보고 문제를 풀어나가면 된다. 그래서 IoT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의 개념 저는 그냥 이렇게 썼어요. 그 다음에 IoT 기반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위협, 그 다음에 IoT 기반의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고려사항, 그 다음에 보안 위협 대응 방안. 이 그 두 가지 쓰는 거잖아요. 보안 위협하고 대응 방안. 그러면 보안 위협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 나는 스마트 그리드에 대한 보안 위협을 잘 몰라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IoT 보안 위협은 알고 계시잖아요. IoT 보안 위협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보안 위협을 그냥 다 끌어다 쓰면 돼요.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시스템은 다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누가 데이터를 탈취해가는 문제가 있죠. 이제 그런 문제의 도청, 그 다음에 데이터를 못 쓰게 만들어 버릴 수 있잖아요. 손실, 그 다음에 권한 부여 및 접근 제어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죠.
왜 프라이버시 문제는 전력망인데 왜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어요? 전력 요금을 요즘은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제공을 해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AMI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전력 요금을 누가 나는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부과했다고 데이터를 바꿔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 스마트 미터를 통해서 스마트 미터에서 전력 요금을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데 그거를 탈취해가면 그게 내가 사용한 전력 정보가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침해 및 악성 코드를 심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가용성 문제도 있고 디도스 문제도 공격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보안 고려사항은 확장성, 이동성, 뭐 설치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다음에 스마트 그리드는 그리드는 기존의 전력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존의 전력망에 통신을 할 수 없는 장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거를 리거시라고 하거든요. 리거시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시스템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 그리드,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전력망에서 사용하는 프로토콜 자체가 일반적인 TCP/IP 프로토콜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를 그러니까 이기종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제 그런 문제들까지, 왜냐하면 보완을 하려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왜냐하면 걔네까지 다 올려서 연결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호 운용성, 지연 및 시간 제한, 뭐 그래서 보안위협 대응 방안의 인증 대부분 비슷해요. 인증하고 데이터 무결성, 기밀성은 암호화하는 거죠. 사용자 프라이버시, 권한 부여 및 접근 제어, 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상호 연동 및 호환성에 대해 기술하고 표준 및 인증 방법에 대해서. 지능형 홈 네트워크의 구성도는 그 옆에 있어요. 그 밑에 월패드하고 집안 세대 내에 대부분 월패드가 있고요. 월패드로부터 대부분 우리 가정 내에 뭐 가스나 아니면 조명이나 이런 제어가 RS 485나 이런 통신 방식을 통해서 연결이 되죠. 그거를 다 월패드로 올리고요. 그 월패드에서 세대 내에 있는 세대 단자함의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단지 서버로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스위치로 연결이 돼서 스위치를 통해서 단지 서버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 이제 그림을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상호 연동 및 호환성은 거기 그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상호 연동 거기 3번에 보시면 상호 연동 거기 3번 사망의 상호 연동만 볼게요. 홈 게이트웨이는 거기 세대 내 홈 네트워크 기기 및 단지 네트워크 장비 간 상호 연동이 가능해 한다고 법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단지 네트워크 장비는 이기종의 게이트웨이도 연결할 수 있어야 되고 상호 연동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에서 만든 거라 하더라도 상호 연동 되게 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상호 연동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 법규는 거기 있어요. 거기,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의 기술 기준에 있고요. 그 다음에, 관련 설비의 관련 표준은, 우리가 관련 표준은 국가 표준을 대부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TTA에 대한 표준이 어디에 있냐면, 월패드, 홈 게이트웨이, 상호 연동, 그 다음에 지능형 홈 네트워크 단지, 이제 이런 거를 쓰기가 어려웠을 수 있죠. 프로토콜은 뭐 TTA 표준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인증 방법은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산자부나 과기부의 인증 규정에 따른 기기 인증을 받은 제품이거나 이와 동등한 성능의 적합성 평가 시험 성적서를 받은 제품을 설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적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감리야. 근데 이런 제품을 시공사에서 사왔어.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시공사한테 뭘 첨부하라고 해야 돼요? 시험 성적서 첨부하라고 해야 돼요. 그 내용이 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험 성적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 인증을 받지 않은 장비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문제 3번에 거기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 구성도를 제시하고, 이제 개념은 우리가 CCTV는 찰상부라고 하는 CCTV 카메라가 있죠. 카메라. 그 다음에 전송을 해야 되잖아요. 카메라로부터 어디까지요?
저장 장치나 모니터링 장비까지 전송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카메라를 제어를 할 수가 있어요. 팬, 틸트, 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제어부가 따로 있고요. 그래서 처리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렇게 되고, 여기에서 시스템의 구성도는 그 개념에 나와 있는 구성도가 아니고요. 밑에 나와 있는 시스템 구성도의 예예요. 요즘 IP 카메라는 주로 L2 스위치하고 연결이 되는데, L2 스위치는 대부분 뭐를 사용해요? 그냥 여기는 L2 스위치로 돼 있지만 PoE를 사용해요. 데이터도 받고 그 UTP 케이블로 전력까지 같이 제공을 하죠. 지금 그 내용이 빠졌는데 PoE 스위치예요, 거기. 그러면 그 스위치에서 우리가 저장 서버까지는 뭘로 연결이 돼요? 광으로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UTP를 사용한다는 거는 IP를 사용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L2 스위치까지는 IP죠. 그 다음에 그 스위치로부터 또 다른 스위치까지는 광으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 스위치에서부터 저장 장치까지는 또 UTP로 IP로 연결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도를 그리시면 돼요. 그냥 구성도 하나 그리고 설명하라고 한 거니까 그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 다음에 녹화 영상 품질에 영향을 주는, 저는 문제를 푸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제가 녹화 영상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을 적었는데요. 이제 왜냐하면 지금은 다 디지털이라, 사실 1번은 아날로그 테이프 있잖아요, 테이프. 예전에 아날로그 카메라, 아날로그 CCTV 시스템이었을 때 그걸 저장하고 어디에요? 테이프에 저장했잖아요, 테이프에. 그거를 다시 틀면, 그거를 반복해서 계속 틀게 되면 화질이 열화되고 화면 떨림이 있고 잡음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 결국은 못 쓰게 되죠. 그래서 걔를 또 카피하죠. 이제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녹화 영상의 경우에는 압축 방식이 중요하다. 압축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압축 알고리즘이. 그게 화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녹화 영상에 그러니까 디지털로 저장된 영상을 다시 트는 거는 사실 화질 열화가 없어요, 제대로만 하면. 디지털로 돼 있는 거를 그냥 계속 디코딩해서 풀어주는데, 만약에 압축 알고리즘을 써서 저장했던 영상을 틀어주는데, 압축 알고리즘에 따라서는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압축 알고리즘이 정확하게 맞다고 그러면 사실 화질에 영향은 안 주죠. 근데 이제 찍을 때 자체, 3, 4번은 찍을 때 이런 현상이 있으면 화질에 영향을, 그러니까 녹화할 때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녹화된 영상의 품질이 아니라 녹화할 때. 그래서 주기적으로 입력 신호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펜 같은 게 정기적으로 교체나 아니면 보수가 필요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이런 내용이 맞나? 사실 저도 이게 의문이 돼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요 문제를 잘못 풀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뭐 앞에 문제들도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혹시라도 이제 메일로 좀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다, 아니면 어떤 내용을 좀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알려주시면 제가 참조해서 답안을 고치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유가 없으시면 이대로 제공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IP 광 케이블 방식의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 시 고려사항. 그러니까 CCTV 설치부터 모니터링하고 저장까지 해서 이 영상 정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냐는 거를 거기 간단하게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CITS는 주파수 분배는 5.855예요. 거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거기 국내 주파수 이용 현황 및 6GHz 주파수 공급 대역 검토 있잖아요. 거기 CITS가 5.85GHz에서 5.925GHz로 돼 있잖아요. 거기 5.85가 아니라요, 5.855예요. 5가 하나 뒤에 더 붙어야 돼요. 855에서 5.925GHz로 우리나라는 CITS 주파수가 할당이 돼 있어요.
70MHz 대역폭이죠. 그래서 2016년 9월에 이쪽으로 할당이 돼 있어요. 그 앞에는 뭐냐면 CITS가 뭐고, CITS가 왜 필요하고, CITS에 사용하는 기술이 뭐고, 통신 기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웨이브하고 크게는 CV2X 기술이 있다. 근데 이제 CV2X 기술에는 LTE를 이용한 V2X 기술이 있고, 그 다음에 5G를 이용한 V2X 기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기술이 있고, 그 두 가지를 설명하면서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CITS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미국은 ITS 전용 주파수를 축소했어요. 그 다음에 CITS로 통신 방식을 변경하는 게 통과가 됐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웨이브 진영에서는 반대할 거 아니에요. 반대해서 소송 걸었어요. 지금 소송 진행 중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유럽도 CITS 통신 방식으로 웨이브 방식만을 사용하려고 법안이 상정이 됐었는데 그게 부결이 됐죠. 그래서 근데 뭐 웨이브로 계속 유럽도 웨이브 방식으로 추진은 하고 있죠. 추진은 하고 있지만 웨이브 방식으로 고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CVTX도 조만간 유럽도 추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왜 CITS가 중요하냐면 이게 자율주행차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동차하고 자동차 간의 통신이 중요하거든요. 자동차하고 인프라 간의 통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기 스스로 모든 거를 다 판단해서 갈 수가 없고요. 통신을 통해서 정보를 얻어야 되거든요. 물론 GPS를 통해서 자기 위치는 결정을 하지만 통신 방식을 통해서 앞에 사고가 있는지 아니면 인프라를 통해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CITS 그 도로에 그런 통신들이 전혀 없으면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심화시키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최종 단계의 자율주행으로 가려면 CITS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도로에 깔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웨이브하고 거기 미국, 유럽, 그 다음에 빈칸이죠. 거기 국내예요, 국내. 웨이브하고 5G VTX로 병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같이 추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고속도로에 CITS를 구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어요. 올해 경부선에 CITS 시범적으로 깔아요. 경부선 라인에. 그거 사업 발주됐고요. 감리 용역도 발주가 됐어요. 발주가 됐고, 아마 문 엔지니어링으로 결정이 됐을 것 같은데, 이제 모르죠. 그거는 모르는데, 하여튼 저번 주에 감리 용역 회사들이 다 입찰했어요. 그래서, CITS가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 다 깔릴 예정이다. 그러니까 올해 깔고 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겠죠. 2023년부터 이제 문제점들 보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무선 단말이 네트워크 접근 시 접근 제어하는 거고요. 통제 방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접근 제어하고 통제의 개념에 대해서 거기 적어놨고, 접근 제어 및 통제의 중요성. 왜냐하면 아무 단말이나 들어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네트워크로. 그 다음에 절차에 대해서 통제 절차. 접근 요청을 하면 먼저 사용자 인증을 할 수도 있고요. PC 인증을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단말 인증. 거기는 PC라고 되어 있지만 거기가 단말이죠. 단말 인증을 할 수가 있고, 그 단말하고 사용자 인증을 다 거친 다음에 허용을 하거나 거부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단말은, 그래서 접근 시 접근 제어하고 통제 방안은 802.1x 기반으로 할 수도 있고요. DHC, 그러니까 1x를 지원하는 뭔가가 있으면 1x 기반으로 하는데, 그게 없으면 DHCP 기반으로 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별도의 다른 방법으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단말 인증하고 단말 자체를 인증할 수도 있고요. 대부분 두 개를 다 사용하죠. 단말 인증하고 사용자 인증 두 개를 다 사용해요. 그렇게 해서 유무선 단말이 네트워크로 접근하는 것을 제어하고 통제하죠. 그 다음에 5G 특화망 네트워크 설계 절차는
5G 특화망은 공중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5G 네트워크 망이 깔려 있지만 이게 아니라 특수한 목적으로 5G망을 까는 거예요. 특정 지역이나 아니면 특정 공간에 5G망을 사설망으로 구축하는 거예요. 사설망. 5G 특화망을 사설망이라고 하거든요. 5G 사설망. 그러니까 공중망이 아니라 5G망을 우리 회사만을 위해서, 우리 공장만을 위해서 특정한 지역에 5G망을 구축하는 거를 특화망이라고 하는 거고요. 특화망의 필요성은 기업하고 지자체, 공공기관 이런 데서 깔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차원에서 이제 필요성이 거기 돼 있고, 그래서 설계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설계 절차. 기획, 설계, 시공, 검사, 인수관계, 뭔가를 우리가 설치를 하려면 기획 단계가 있죠. 기획 단계가 있고, 설계 단계가 있고, 시공 단계가 있고, 검사 단계가 있고, 인수인계 단계가 있는데, 내가 이 문제를 좀 잘못 푼 것 같네. 생각해 보니까 설계 절차에 대해서 갑자기 보니까 설계 절차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그랬는데 전체 네트워크 구축 절차에 대해서 제가 써놓은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제 제가 혹시 답안을 바꿀 수 있으면 바꿀게요. 근데 네트워크 구축식, 그러니까 1, 2번하고 4, 5번은 똑같아요. 답이. 근데 이제 거기 특화망 네트워크 구축 절차를 써놨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요구한 거는 설계 절차에 대해서 쓰라고 한 거니까, 그래서 기획 단계, 그러면 설계 절차는 기본 설계 단계, 실시 설계 단계로 나누어지죠. 각각의 해야 될 일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네트워크, 일단 여기에서는 답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를 설명해 보면, 네트워크 기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획 단계에서 주로 하는 거는 뭐냐면요, 타당성 검사를 해요. 타당성 검사. 우리가 이거를 설치해도 되냐? 설치해서 우리가 있는 이점은 뭐지? 그리고 우리가 투자 대비 얼마만큼의 앞으로의 이익을 볼 수 있지, 이런 것들을 타당성 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 단계로, 우리가 돈 대비, 우리가 투자금 대비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이렇게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설계 단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설계 단계에서는 기본 설계하고 실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성과물이 나오면, 설계 도면 막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시공 단계로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공 단계가 끝나면 준공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검사 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인수인계. 그래서 거기 준공 검사하고 무성국 검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5G 특화망은 기지국을 세워야 되잖아요. 5G 기지국. 그러니까 당연히 무성국 검사를 해야 돼요. 무성국 검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5G 특화망 네트워크 구축 시 고려사항은 주파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안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야 돼요. QS를 보장해야 되고요. 간섭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간섭 회피 방안 같은 것도 고려가 돼야 되죠. 그래서 5G 특화망하고 퍼블릭 5G는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5G 그냥 일반적인 공중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교한 자료가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